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념 전쟁이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좀 오래된 문구 같다라는 생각, 구태의연한 것 같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말만큼 현재 인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중지가 모아져서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는 저희 민변사법센터 장윤식 소장님께서 봐주시겠습니다. 그냥 착석하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역사 전쟁, 외교 참사, 친일 사대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주제입니다.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 권태윤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은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강성현 부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집회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단장 맡고 계신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은 더 많은 거리의 정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공권력 감시 대응팀 인권운동 공간 활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권활동가 랑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거꾸로 가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민변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 개혁 소위 간사 맡고 계신 이주희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은 되돌려진 국가정보기관 개혁 시계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권력감시 2팀 선임 감사이시자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동엽 활동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회 맡으신 사법센터 소장님 장윤식 변호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인권보고대회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2부입니다. 제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입니다. 지금 글쎄요,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친일, 친미, 반공, 검사 독재 그 정도의 용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발제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기본 변수는 그대로 깔아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게 국정원, 경찰, 감사원,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등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념 정쟁을 벌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받으신 것 같이 발제 토론 이렇게 세 주제에 대해서 착석을 하고 계신데 우선은 발제를 쭉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는 전부 민변 변호사님들이 하시고 토론은 외부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원래 발제 토론을 2대1 정도로 10분, 5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능하면은 토론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민변 발제자들께서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4시 반까지 끝내는 걸로 무조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시간은 10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발제자들께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미일 삼각동맹, 역사전쟁, 외교참사, 친일, 4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 권태윤 청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태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윤석열 정부 1년이 되었던 때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대일과거사, 그때는 좀 더 대일과거사 문제 쪽에 집중을 해서 대일과거사 문제 외교 참사에 관한 발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인권보고대회에서까지 이런 집중조명 주제로 발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과거사 청산 문제와 쪽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식견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차후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더 보강을 해주실 것이라 보강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한 일제 감정기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일 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서만 많이들 집중을 하긴 했었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단순한 대일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뭐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늘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동맹, 연대 관계를 강화하려고 해왔고 그러한 중심에 한국과 일본의 연대 관계가 좀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는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가 이제 앙금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벽이 늘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정권에서는 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특히 대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부분을 중요 현안으로 삼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늘 성급하게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그 국민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일본 물건을 불매하는 그런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대일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대일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적으로도 큰 저항에 부딪히면서 좀 그 반일 감정이 커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그 졸속 합의의 뒤편에는 미국과의 상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위안부 합의 직후에 이러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 강화를 하겠다라며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또 설익은 그 대안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 다시 한 번 더 직면했었고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일 외교 강화에 공을 들여오면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이념 전쟁이라는 형태로 확대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같은 항일 독립운동을 기리는 정신을 이제 폄훼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은 한국 전쟁을 이겨낸 한미 동맹을 기리는 방향으로 어쩌면 항일 독립운동을 그 동맹을 위한 한국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이제 대일 관계에서의 어떤 반일 감정을 좀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 과거사와 이념 문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최종적으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같은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동맹 체제로 이행하려는 그러한 외교적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외교적 실리를 외면하고 맹목적인 친일 외교에 치중하면서 외교적인 성과 자체를 그다지 냈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평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대로 외교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대중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중대로 그 외교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라는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되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이 세 개의 국가의 각자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맹목적인 친미 외교에 집중하면서 홀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본 정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했던 우리 국민의 권리를 희생한 결과가 이러한 굴욕적이고 실익 없는 외교라는 점은 참으로 참담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문제를 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반공, 한미 동맹에 대한 칭송 이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단순한 이런 이익 형량으로 대체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단순한 금전 채권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인 일본국으로부터 그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민의 인권 회복 과정에 협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인권적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인권 문제를 단순한 금전채권 문제로 치환해서 폄하하면서 제3자 변제를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얻어낸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외면한 정부의 행동 자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인데 그 핑계로 들었던 외교 만개마저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과연 그러한 과거사 전쟁, 이념 전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외면했던 지금까지의 과거사 정책을 반성하고 실체 없는 외교를 핑계로 벌여온 이념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 프롬프트 통해서 보실 거고요. 민변 집회 시위 인권 침해 감시단 변호단 단장이시죠?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을 10분을 주셨는데 아마 얘기를 하면 초과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타이머를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타임 걸어놓으신 분도 추가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근데 우리 권태 같은 권씨신데 거기서 한 3분 남았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척도를 보통 얘기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우선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보다 사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집회 시위 자유 두 가지를 보통 꼽고 있죠. 근데 아마 집회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전 정부 때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의 차이를 확연하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시작된 것은 올해 5월 16일, 17일 날 건설노조에서 세종대로 한 3만 명 정도가 집결하는 1박 2일 노숙 집회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이제 대통령
집권 여당, 경찰청장 이런 언급들이 쏟아지면서 5월 이제 16일, 17일 이후에 집회 상황들이 아주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번 집회 시위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이걸 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기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집회 신고 과정에서 제한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모든 집회 신고에 조건이 다 붙었습니다. 주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첫째, 그 야간 집회는 모조리 다 금지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7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밤 12시부터 6시 이 제한 조건이 계속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에서의 금지 조항이 계속 붙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시간대는 무조건 하여튼 금지 제한 조건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그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회 시위 현장에 가보면 아마 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펜스가 등장하죠. 이걸 이제 자바라라고 하는데 그 이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폭이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자바라를 집회 현장에다가 그 장소 둘레를 쳐놓으면 마치 가두리 양식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집회 공간이 경찰이 구획해준 공간 안으로 완전히 가두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아마 그 드론 같은 걸로 상공에 촬영을 해보면 집회하는 장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방식으로 경찰이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도로에서의 집회를 교통통통 방해를 이유로 해서 거의 일상적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차로를 일단 제한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3차로를 신고를 하면 1차로 또는 2차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따라서 인도만 허용한다든가 또는 조금 더 불어나면 1차로까지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나면 2차로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이제 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제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의 전면적이고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집회가 지금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있었나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청계광장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정권 들어선 이후에 시청광장 집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이때 유일하게 한 번 시청광장에서 이제 집회 시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모든 집회를 광장에서 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가 전부 다 도로로 다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로로 나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이 불편한 정서, 불편한 감정을 이용해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무슨 그 찬반 의견을 묻는 조사를 했었죠.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찬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 찬성도
동원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그런 찬반 투표를 가지고 제안을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제안한 그 시행령 내용도 보면 대통령실 앞 그리고 저기 강남에 있는 삼성 본관을 지나는 도로 그리고 대법원을 지나는 서초대로 현대차 본사를 지나는 강남대로 이런 쪽을 다 주요 도로로 이번에 시행령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명백했던 거죠. 대통령실이 집무실이기 때문에 관저가 아니다. 이제 행정법원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관저를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을 해서 100m 내에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이제 행정법원의 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주요 도로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아주 야비한 방식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관계에서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앞에 주요 도로, 또 자본, 그 중에 이제 1, 2대 재벌을 잘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성 본관, 삼성 사옥이 있는 곳, 현대차 본사가 있는 곳에 도로를 주요 도로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일반 가장 이제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도로를 벌써 8분이다.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 정도 이제 한데 사실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시국 미사를 할 때 그 남대문 앞에 시청 7번 출구 앞에서 주로 이제 시국 미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꼭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연대라고 이태원 집회할 때도 엄청나게 나타났었죠. 이 신자유연대가 주로 대항하고 있는 곳은 그 대통령실로 향하는 삼각지역 삼거리인가요? 여기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365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그 대통령실로 행진을 제대로 한 아마 단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됐던 게 그 삼각지 삼거리의 모든 방면에 이 신자유연대가 1만 명씩 그 요지에다가 아주 곧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1만 명씩 네 군데에다가 다 포위를 내서 집회 신고를 365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민주노총이 대규모 인원이 그쪽으로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이제 핵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이나 이런 이제 정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단체들이 반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매우 비판적인 집회 시위를 해서 행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신자유연대가 그곳에 한 200명 많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이걸 이제 대항 집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노골적으로 심각하게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국 미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국 미사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이제 인도의 신자유연대와 같은 그 단체들이 그 인도에 집회 신고를 냅니다. 그러면 시국 미사를 보는 내내 뭘 하느냐?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어떤 거냐? 이재명 구속 뭐 이런 거 가지고 집회 내용이 없어요. 그 노래 소리하고 이 그 구호를 1시간 반을 하면 1시간 반 동안 이 구호만
엄청난 소음을, 그것도 앰프를 이쪽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시국 미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갖다 놓은 앰프보다 훨씬 더 성능이 큰 그런 앰프를 맞은편에다가 기중에 달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 이재명 구속이라는 그 구호를 1시간 반 동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찰이 제재를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연대가 하는 그 대통령실로 임하는 그 집회 장소를 절대적으로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철저하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회 신고 제도를 경찰이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제 각종 그 경찰의 제한 조치들이 어떻게 지금 결과로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몇만 명 정도가 모여 집회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만 명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반 그 시민들이. 왜냐하면 이 집회 통제의 위축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단히 각오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집회를 뚫어내고 있는 형국인데 아마 이따가 우리 랑이 활동가님이 현장에서 사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것은 여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 평화적인 집회에 있어서 해산명령이 거의 다 나와요. 조금의 그 꼬투리를 잡아서 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그 문화재 형태로 했던 부분조차도 여기는 이제 사실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집회 금지를 하고 시간이 11시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산 명령을 하고 이격 조치를 합니다. 해산 조치를 하는데 해산 조치하는 영상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저 감시단에서 활동했던 또는 우리 이제 활동가들 같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법원이나 이런 판결을 통해서 이 앞에서 경찰들에게 일단 교육을 해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게 미신고 집회 등 또는 금지된 집회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평화적인 집회인 경우에는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몇 차례 그 확고한 판례로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이 불가하다라는 식의 교육을 한참 하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법하다 그러면 해산 명령하고 바로 체포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포에 가면 그걸 공무집행방해나 아니면 해산 명령 불응으로 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묻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면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격 조치라고 해서 이렇게 해산해서 건너편 저 인도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거기 모여 있던 사람을 진짜로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몇십 미터 그 맞은편에 있는 인도로 옮겨놓고 그것을 이격 조치라 하고 밤새도록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괴롭히기 위해서 한 4천 룩스를 재봤더니 한 3천에서 4천 룩스 되는 그 조명으로 그 옆에 자기들이 이격 조치해서 앉아 있던 이제 그 참가자들에게 이 조명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야비한 행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이 집회를 어떻게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들 괴롭히였는지가 사실 이 이제 현장의 사진들이 보면 나타납니다. 권 변호사님. 네,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건 지금 이제 결론은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위축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몇십만이나 되는 이런 집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사진하고 또 영상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특별히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발제 토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제자들이 한 1분 정도 더 얘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플로어에서 토론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발제자들은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3분 중에서 꼭 안 하셔도 됩니다만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걸 예정하면서 우리 거꾸로 가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우리 이주희 변호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윤 정부 들어서서 각종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민주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또 일방적인 명령과 감사, 수사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법률의 내용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다수 만들어내면서 이 시행령을 중심으로 각종 국가기관이 전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권력기관 개혁 중 그나마 어떤 제도적 성과를 일정 정도 이뤄냈다고 평가를 받는 국정원은 이 정부 집권 1년도 채 안 된 2023년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퇴행의 전조는 윤 정부 집권 직후인 2022년 7월 6일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전직 국정원장들이죠. 서훈, 박지훈 전 국정원장들을 형사 고발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 본질적인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윤 대통령이 각종 연설 속에서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였죠.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 8.15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이런 발언들과 같이 마치 반공이 국시라고 했던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들어보았을 법한 발언들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2024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헌법적 보편적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그 소위 공산주의 세력들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세력들을 규정하고 그들을 적대화하고 이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어떤 체제, 따옴표 체제,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자유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본색을 드러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공안 탄압이 바로 이 윤 정부의 이념 전쟁이라는 기획하에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협한 자유 관점은 냉전 시기에 체제 수호 또는 뭐 자유 수호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반대자를 탄압하던 군사 독재 정권에 매우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특이하게도 지금 윤 정부는 여기서부터 나아가서 앞서 발제에서 나왔지만 과거 독재 정부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어떤 일제 잔재 청산의 영역, 즉 친일을 비호하거나 미화하면서 역사 전쟁까지 치르고 있어서 그 결이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념을 기준으로 세계를 가르는 그런 냉전적 사고와 철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러한 국정 운영의 기획하에서 대표적인 공안기관인 국정원도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또는 빨갱이로 몰아척결하는 그러한 체제에서는 빨갱이를 때려잡던 정가의 보도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또 군정보기관의 그런 힘도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이념적 기조에 부합하게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 언론에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그 국정원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아주 첨예한 그 보궐선거 직전 하루 전날 공개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권력기관의 세를 과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 조직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또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국정원 정보원의 어떤 성과를 완전히 조작해서 마약 사건까지 조작했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어서 저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국정원 개혁의 사실 핵심 화두였던 대공수사권 이관이 다시 이제 그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사실 저희 이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적인 그 과제였던 것이죠. 중정, 안기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기가 되었던 이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그 전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부칙 제3조에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고 올해 말이 기간이 만료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통과 당시에도 이 개혁안에 항의하며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바로 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걸고 넘어지고 있고 무력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들 해외 수사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다가 더 나아가서 올해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민주노총과 북한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을 발본색원하고 민주당도 대공수사권에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수사권 이관의 무효화가 국정기조 일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인식은 올해 이제 국정원이 추진한 시행령 재개정안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개정안 또는 제정안, 시행령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입법 예고했는데요.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제정안 그리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 올해 입법력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발제문에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죠. 그 이른바 대공사건에 국정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각종 그런 안전 장치들을 조항으로서 삽입해 놓았습니다. 하위 시행령을 통해서 편법 위법적 방식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인사권 문제 말씀 또 드렸고 그리고 하루 전에 그 성관이 사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관이 사건은 정말 참 당황스럽고도 황당한 것이 분명히 국정원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 합의하여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그 국정원의 공개 보도 자료가 발표되자마자 그러니까 이 성관이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오히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금 서로 간의 어떤 점검은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한 점검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해킹의 기술 해킹에 취약한 것인가 알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형태의 국정원의 발표가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은 내용조차도,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조율되지 않은 내용들조차도 국정원이 이렇게 시급하게 바로 그 민감한 선거의 직전에 발표하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정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죠. 국내 정치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사실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국정원이 유급정보원을 활용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그 재판 진행 중인 국정원 프락치 불법 감청 사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마약 사건에조차도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실적이 될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떤 정보원이 국제 우편물을 망라된 자기의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한테 보내고 부탁하신 것 잘 처리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메시지를 발송해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범죄자로 조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확인이 되듯이 과연 이렇게 계속 지금 국정원의 어떤 문제적인 행위들,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데, 국정원과 같은 이런 밀행적인 정보기관을 과연 감시하지 않으면 이들이 과연 제대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전혀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 개혁은 미완성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반드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감사원 윤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서 이례적인 표적 감사를 실시해서 논란이 일었고,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또 최재 감사원장이 했던 각종 발언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교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요. 예, 자료로 지금 시간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저도 막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정부는 검찰을 한 축으로 하고 또 이 국정원과 감사원 같은 핵심적인 국가기관을 또 한 축으로 해서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또는 정권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러한 어떤 이 윤 정부의 뿌리가 무엇인가, 물론 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념적으로 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존을 거부하는 그런 혐오의 정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불편한 존재라고 해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것은 혐오에 의한 폭력 그 자체이고,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5분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 주십시오. 네.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고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성현입니다. 토론을 짧게 해야 돼서 빨리 읽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제 토론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이자 역사 전쟁과 외교 안보를 주도하고 있는 뉴라이트라는 집단에 주목하고, 뉴라이트 지금 현 정부의 큰 단체 중에 하나의 한국자유회의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상문화 전쟁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역사 부정으로서 뉴라이트 역사 전쟁의 전개와 향방을 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 2005년쯤에 뉴라이트가 탄생을 했죠. 당연히 과거사 청산, 특히 이제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런 과거 청산 작업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게 뉴라이트였습니다. 그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아래 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우파의 분화이기도 했고 연결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때는 근데 망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총선에 나와서 패배하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한승조 교수의 망언 같은 것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는 뭐 천만다행이고 저주할 일이라기보다 축복이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이 1라운드에 실패한 뉴라이트의 절치부심이라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벌인 역사 전쟁의 전이대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뉴라이트는 지난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대학과 학계 그리고 언론과 출판 등 문화 권력을 좌파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보수의 재건이 그 교과서 전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건 일본 사례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고요. 이때 뭐 교학사 역사 교과서 그 주필이었던 그 권모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교과서를 반일의 시각에 썼으면 빨갱이다, 종북 좌편향이다. 뭐 이런 말을 기자회견,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과서 전쟁은 이제 국정교과서 이제 시도와 거기에 대한 반대까지 나가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96쪽입니다. 역사 전쟁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영훈 교수 한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승만 그 학당 그리고 이승만 TV 이때부터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뉴미디어 특히 SNS 뭐 유튜브 같은 이제 여러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때 주장은 이제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위기의 근원은 종북도 있지만 반일 특히 우리 안에 반일을 이제 반일 종족주의로 비난하면서 정면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넘어서 그걸 넘어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전이죠. SNS 마찬가지 페북에서 쓰레기 같은 거라고 이제 썼다가 이게 이른바 이제 진영 전쟁의 소재 불쏘시개로 이제 활용되면서 뭐 반일 종족주의 책을 뭐 60대 이상 분들이 이렇게 성경 필사하듯이 쓰는 그런 이제 컨텐츠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진영론 논리의 하나가 되게 되고 이 역사 전쟁 3라운드는 사실 뉴라이트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정의연과 위안부 운동 30년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죠. 특히 파렴치범 프레임으로 이제 타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작된 게 혐오 집회죠. 2020년 새 벽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에 뭐 사실 그 대항 집회라고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종류의 집회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니시오카 스토무 같은 구구나 아니면 미국 그 부정론자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학술 회의하고 수요 집회 반대 집회에 가서 뭐 혐오 집회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념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른바 새로운 건국 운동론이에요. 이게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공격은 예전부터 사실 예고됐던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최종 목표가 이른바 뭐냐면 297페이지인데요.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 이 권위, 이 항일무장 투쟁이 구축해온 권위와 이 독립운동가들의 도덕성을 타격해가지고 이걸 넘어서야 이 이른바 반일 문제를 반일 감정을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렇게 꺾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각들은 사실 2023년 윤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국훈의 날 기념사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런 여러 기념사에 대한 선전포고에 그래서 사실 2023년은 2019년과의 대결이란 구도가 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권과 뭐 평화에 암약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우리 이런 이제 단어에만 주목했었는데 사실은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와 인권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을 얘기하지 않고 건국절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독립운동은 어떤 것이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왕정 국가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바로 문장이 이제 뒤어 나오면서 사실은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조국 독립을 목적으로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삼은 독립운동과 항일무장 투쟁을 이제 배격할 것이다라는 이제 선전포고를 사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사실은 이제 건국절에서 새로운 건국운동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라운드인데요. 사실은 걱정이 되죠. 4라운드로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그 여당 일각에서도 이게 철지남 이념전쟁 이거 표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 뉴라이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분들 확신범인데 여기서 꺾이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은 오히려 우파 포퓰리스트들 특히 이준석류들도 우파 포퓰리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든든한 백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의 말이 지금 거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진화위 위원장이었던 김광동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망언까지 유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표현했거든요. 그 이후의 망언들은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00페이지. 이 국가보훈부가 지금 박민식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국방부도 그렇고 국가보훈부도 그렇고 언제든 뉴라이트의 기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도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방부 대변인 대답하는 거 보셨죠? 자기네도 사실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준비된 답변만 얘기하고 있다가 어리버리 당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지금 심각하죠. 특히 이제 계속 빨갱이 반일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하고 그래서 가짜 독립운동과 공적 재심사 명목으로 아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와 한국의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과거사 정리 사업을 지금 다 뒤엎으려는 행동을 예비하고 있고 이건 사실 일본 구구와 보수의 장기 집권의 발판이 역사 전쟁, 특히 교과 전쟁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윤 정부의 뉴라이트들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고 이제 바로 시작될 것은 다시 한번 역사 교과서 논쟁입니다. 검인정한 8개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좌편향 교과서 혹은 문재인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 교과서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검인정 교과서를 두세 편을 채택하고 그 채택률을 엄청나게 높이는 일본도 그게 1, 2위거든요. 지금 구구 교과서가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교육 영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정치와 문화 전반의 사상전과 문화 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에 소위 뉴라이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운동 활의 량희 활동가입니다. 네, 소개받은 랑희입니다. 그 앞서서 제 발제에서 말씀해주셨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토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변호사님들이 목격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현장에서 그렇게 매번 나가서 대응하고 기록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꾸준히 그 활동들을 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오히려 저보고 토론을 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돌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저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같이 현재 문제들을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지 그냥 저의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서 발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집회 관련 여러 문제들의 주요한 경향들은 이미 정립되어져 있는 집시법이라든지 판례들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집회의 전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다른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약간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마지노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선들이 다 좀 무너지고 있고 이제 그 막무가내로 이제 질주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어가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회 문제도 경찰의 이런 행태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답이 없다는 것이 저희의 깝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집회 문제가 정말 새로운 거냐라고 보면 또 새롭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권에 따라서 드러나는 양태나 드러나는 현상은 조금씩 다르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새롭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던지는 질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회라는 것 자체가 저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정치적 긴장이 생긴다는 것은 권력에게 있어서는 빠르게 제압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 될 뿐인 거죠. 그것의 집행을 이제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정치적 행위 이 권력의 의지에 맞춰서 나타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문제도 있고 오래된 문제도 있다. 이 새로운 문제와 오래된 문제들이 같이 결합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돌파해낼 것인가 좀 지혜를 같이 모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집회 금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를 하고 금지를 하면 집행정지를 하고 집행정지 인용이 돼서 집회를 합니다. 이 반복이 지금 2년째 되고 있고 이건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해서 지금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한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이제는 절차처럼 느껴질 정도고요. 경찰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지 통보서를 주면서 집행정지 하실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인용된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집회의 권리가 문제는 판사 손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인용을 하지만 물론 다행이죠.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정문에는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집회의 권리가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고요. 이 안에는 아주 오래된 문제인 지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11조, 12조는 아주 오랫동안 비판받았던 집시법의 독소 조항이죠. 이것들이 근저에 깔려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노숙 집회가 범죄가 된 거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숙 집회, 야간 집회, 출퇴근 시간 집회 모두 다 금지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집행정지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불법 집회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죠. 주요 도심에서 집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전장현의 집회에서도 이런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권력은 의도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하진 않죠. 합법적인 집회만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집회가 아니라 불법 집회 프레임을 계속 가져다 대면서 시민과 시민 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 갈등 조장 국면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유발하고 있는 이 불편함, 시끄러움, 이것은 집회의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나쁜 행위로 치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는 것, 특히 공공질서나 차량의 소통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이상 집회는 늘 언제나 다른 권리들과 조율돼야 될 것, 그래서 밀리고 축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광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경향으로 드러났는데 그동안의 지자체는 경찰의 조력자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뭐 천막 거두라고 하면 도로법 적용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 좀 해줘라 라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집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금지하는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뭐 청계광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여러 주요 광장이나 관공서업
이런 곳에서는 집회를 통제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몇 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시법으로만 이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들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하는 주체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면 도로와 광장, 공원 등 이런 공적 공간을 왜 우리는 집회의 공간으로서 보장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집회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얘기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 선동을 하는 집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면서 굉장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등장한 것은 사실은 퀴어 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혐오 집회들이 늘어났죠. 뭐 이것을 새가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들을 얻는 데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건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의 대응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여전히 충분하진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혐오 표현이라는 건 어느 정도에서 어떤 것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집회와 결합된 방식에 대해서 집시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은 사실은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이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남는데요. 집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져 있고 근저에 깔린 문제와 표면으로 드러나는 양상의 문제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좀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인 문제나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좀 방어적이 되거나 원칙이 흔들리게 돼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의 고민을 이제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집회의 권리라고 하는 권리를 항상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장받아 온 적이 없죠. 우리의 집회의 권리가 과연 권리로서 자리 잡은 적이 있었던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 집단이 이제 주입하는 이제 합법 불법 프레임을 벗어나서 평화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뿌려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회 권리가 이게 단독적인 권리로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권리들과 결합되어서 이것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되려면 여러 인권의 원칙이나 민주주의 가치와 만나서 서로 교차돼서 이런 다양한 인권의 원칙들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급진적인 집시법 개정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재정이라고 쓰려다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집시법 60년 되었습니다. 이 60년을 이어오면서 물론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적인 개정에 집회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금은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지만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새롭게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죠. 여태까지 못했는 거 60년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논의 과정 자체가 집회의 권리들 원칙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좀 현실에 대입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민사회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집회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처한 집회들은 일단은 집회가 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제들에 대해서 왜 원칙적으로 싸우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든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점점 그 압박들로 인해서 집회가 후퇴되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회들을 관통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서 함께 저항하는 불복적 행동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발제 토론이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셨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분노가 가장 크게 분출돼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 장동엽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 선임 간사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분의 시간을 할당받아서요. 예, 5분 안에 랩 한 곡 한다고 생각하고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라에 보면 이제 메두사가 나오는데 메두사의 머리카락인 뱀 하나하나를 자른다고 해서 메두사가 사라지지 않듯이 결국은 국정원 같은 뭐 감사원도 마찬가지. 제가 참여연대에서 사실 대통령실과 국정원 감사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권력기관의 공통점은 어쨌든 각각의 곁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으로만은 개혁할 수 없다. 결국 각각의 직무와 관련된 굉장히 촘촘한 입법, 그러니까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결국 촘촘한 입법, 그러니까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의 개혁으로는 사실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이고요. 그래서 메두사의 목을 치는 페르세우스 같은 존재가 시민사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MB 정부의 뭐 뉴라이트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좀 다른 측면은 아예 이념을 그냥 노골적으로 표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B의 실용주의 뭐 이런 노선과는 아예 그냥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국정원을 둘러싼 장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신년 특사 보시면 아마 주요 사면 대상 66명 중에 17명이 정보 안보 라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선고 판결문에 잉크가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뭐 몇 주 사이에 몇 주 만에 사면되고 뭐 이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오히려 양반의 축에 들어가는 정도의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사면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일이 사실 정보 공개를 해봐야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다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민주노총 총연맹까지 압수수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국정원 점퍼를 입고 국정원 요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매우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은 볼 수 없는 생경한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요. 뭐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드러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은 뭐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나 이념 대통령 할래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 장면. 일 겁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은 뭐 매년 정부 보조금 100억 이상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뭐 MBC에서도 이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아예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이제 선거 내년 총선을 대비한 별동대라고 그 안에서는 뭐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예 대대적인 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서슴지 않는 장면이 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이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날 아예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 근데 최근 공교롭게 국정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련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아주 속전속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국정원법 혹은 뭐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여러 국정원의 자의적인 권한 확대와 강화를 개별 대통령령을 통해서 모두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오전 올 때까지 지금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관련해서 이제 그 의견서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6일까지여서 이제 의견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요. 국정원이 최근에 방점을 두고 있는 지점은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자기들만의 자의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법을 통해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사이버를 통한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조사권으로 그냥 격화시켰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이버 관련된 여러 법 제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뭐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에 뭐 테러방지법,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사실 정보사범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을 계속 못 박아 두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국정원은 아마 그걸 거의
금과 옥조처럼 이제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을 관련해서 권한을 거의 극대치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계속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엔 국정원은 실질적인 수사권을 놓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급하게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국정원 뭐 그다음에 감사원도 사실 헌법기관이지만 독립기관이어야 하지만 지금 독립적이지 않죠. 근데 국정원이나 이런 검찰 경찰로 떠받치고 있는 이 이제 결국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헌법을 바꾸고 굉장히 그냥 낭만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해체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저는 좀 굉장히 집요하리만치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까지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는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총선을 뭐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야당이 다수 권력을 갖고 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번 총선에 야당들, 특히 뭐 민주당을 중심한 야당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다시 뭐 총선의 다수당이 돼서 다시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저는 국가 권력기관, 특히 국정원 같은 이런 비밀 정보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또다시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좀 민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좀 더 촘촘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지시켜가지고 4초 남았네요. 미리 정지시켜서. 시간을 자꾸 재촉해서 사회자의 뭐 악역인데 어쩔 수 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30분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다음 현안 대담이 35분에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 발제자 중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실 기회를 1분 이내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예상했습니다. 우리 네네 여기 부탁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우리 랑이 활동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집회 허가제로 사실상 돌아가 있는 상황이죠. 금지 통고, 제한 통고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내서 법원이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가버렸어요. 헌법이 사실상 이제 울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변호사님들이니까 법원이 아까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집회의 권리를 마치 조율해야 될 권리,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법익 또는 공공질서, 이게 신문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판사가. 그래서 원래는 위법한 이제 제한 통고면 위법하다라고 해서 그냥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문구 내에 이게 위법하거나 아니면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밑에 다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 다 이제 벌점과 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허용한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이게 지금 판사들의 그 집회에 대한 사고조차도 허가제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민변이나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법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분 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안 대담으로 또 뵙겠습니다.